반갑습니다. 저는 강주에서 왔고요. 23회 학술 행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또 여자 그간 23년 동안 여자 발표자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를 초대해 주신 소장님께 무한히 감사드리며 역시 열린 아산 큰 아산으로 여기겠습니다. 아울러 이순신 학술 행사를 하면서 과연 문화재가 논제로 발제가 된 경우가 또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논문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일찍부터 주제를 주신 거라 그래서 긴 시간만큼 원고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발표는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주신 주제가 주최 측에서 문화재로 본 이순신 애민정신이에요. 내 앞에서 지금 세 분 발표하셨지만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선 이순신 유적에 담긴 함인데 여기서 제가 살펴본 것은 이순신 유적은 임진왜란 전적지를 준한 유적으로 보았고요. 그 외에 이순신께서 묻힌 묘소가 있는 아산을 보았고, 유일하게 수령을 지낸 정읍 현감역을 지냈던 정읍에 있는 사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사당과 그다음에 전적지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의 기념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본 이순신 관련 문화재는 지류, 그 종이로 된 고서나 이런 것은 제외한 이순신의 문화재로 한정해서 봤고요. 기회가 된다면 종이류로 된 문화재들도 각각의 성격들이 있고 가치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것을 한번 아산 현충사에서도 이런 발표를 한번 기획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전적지와 그의 묘소가 있는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순신께서 전사한 후 그 후에 각각의 전적지에 세워진 사당들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선양과 현창의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판단한다면 문화재가 된 과정을 한번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서 한번 본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1868년 고종의 서원철폐령으로 통영에 있는 충렬사를 제외하고 모두 회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하나둘씩 복설이 되는데 그 복설되는 과정을 일제강점기로 끊어보는데 제가 조선시대 이순신의 함의 유적이 이렇게 선양되는 과정들을 이충문 전서로 정리를 했다면 일제강점기에 이순신의 유적이 사당과 기념비에 관련된 것들이 참 유일하게 신문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한 가치도 약간 자료집에는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광복 후 문화재 보호법 준하는 것들이 세워지면서 이순신 관련 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을 봤고, 또 그 과정에 이순신의 애민정신이 녹아있는 것들을 몇 개의 사례를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이건 훨씬 줄인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원고로는 몇 페이지고 표로는 3페이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증시를 받고 증직이 되는 것들 다 걷어내더라도 오늘 관련된 주제인 유적과 기념비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글자가 빽빽할 만큼 이순신 선양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보면 1600년에 전라 자수영 사당에 자수영 군졸과 백성이 주축이 되어서 사당이 먼저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당에 사액이 충민이라는 사액이 내립니다. 여기서 김대현 선생님께서 이순신 연구논청에 전라 자수영에 있는 충민사의 건립 시기에 대한 이미 논문이 발표가 돼서 이충공 전서의 상지 34년이란 게 잘못 오독이 돼서 잘못 오기가 된 거죠. 충민사기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601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복께서 전라 자수영을 시찰한 시기는 1600년 1월입니다. 이건 실록에서 김대현 선생님이
이미 추출을 하셔서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1600년에 전라자수영 군졸과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당을 지어 제양을 했더니 그해 이양보호께서 이거를 보고를 했더니 충민이란 사익을 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선조가 살아계시는 1606년에 왕의 명으로 즉 관의 주도로 산도수군 통제형이 있는 통영에 충렬사를 짓게 됩니다. 우린 지금 충렬사라고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 이울령 통제사 이울령의 거영일기를 읽어보면 지금 충북 유형문화재입니다. 거영일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충민사를 짓게 명하였다. 충민사 터를 돌아보았다. 충민사에 기물을 넣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로 봐서 1606년에는 충민사가 지어지고 그 후에 1663년에 충렬이라는 사액을 받아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제 1600년에 전라자수영의 사당은 민이 주체가 되어서 사당 건립을 해서 제양이 이어졌다면 1606년에는 관이 주도해서 여기에 사당이 지어져서 향사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충무공을 선양하고 이랬던 것들이 여수의 사당이고요. 그 다음에 선조로서 가장 먼저 임진왜란 충절자 중에서 임금으로서 할 수 있는 액을 내리는 것도 여수 자수영에 있는 충민사입니다. 그러나 여수 자수영에 있는 충민사와 통제영에 있는 충민사는 엄격히 구별이 돼야 되고 1606년에 만들어진 충민사 나중에 충렬사는 1871년 서울 천패령까지도 벗어나서 향사가 꾸준히 이어온 것이므로 통영에서 아까 오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 통영 충렬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재앙, 그다음에 지금 홀기에 따라서 재래를 올리고 있는 무용적인 요소, 그다음에 지금 충렬사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런 재래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한번 다시 재조명돼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1620년에 1614년에 이양보께서 비문을 짓는데 1620년에 비가 건립이 돼요. 이게 이제 통제 20 수군 대첩비를 세웁니다. 이 통제 20 수군 대첩비는 실제 저희 여수의 고소도에 가면 비액, 제액이 통제 20 수군 대첩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명칭은 몇 년 전에 바꿨죠. 그래서 1632년에 남해 사당에 건립되고 그다음에 62년에 충렬이 남해 사당에 내려지고 다음 해에 통제형 충민사가 충렬사 사액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키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정읍에 유해사가 건립이 되는데 건립 주체는 정읍 유림들이 중심이 됩니다. 1688년에는 해남에 통제사 충문 20 명랑대첩비가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1693년에는 이통제 충무공 신도비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도비가 2개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임금께서 어제 비문을 작성하신 신도비는 과연 또 몇 분이나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문화재 전공한 저 입장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의 주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아산에 1705년에 사당이 건립이 되고요. 2년 뒤에 현충이라는 액을 받습니다. 1712년에 해남 용정리에 충무사가 건립되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한평 올산사가 건립되고 이렇게 갑니다. 1868년에 유해사 등 미사액 소운이 철폐가 됩니다. 사후가. 그리고 1871년에는 사액 사후가 철폐가 되는데 이때 규칙은 1인 1원, 1인 1사의 규칙에 따라서 통영의 충렬사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철이 되는 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강조하고 싶은 게 조선시대 이순신의 유물유적 조사 보고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순신의 유적과 유물을 모두 조사한 전수조사는 유적 조사 보고서 격이 이충공 전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 이충공 전서의 가치를 좀 보자면 통제 20 수군 대첩 비문 등 이 전서 안에는 비문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비문하고 실제 지금 이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서 비석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찬자가 쓴 비문의 제목과 실제 비를 건립할 때 쓴 제액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뭔가를 강조하고 싶겠죠. 예를 들어 이항복은 통제 20 수군 대첩비라고 말하지 않고 노량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제형 노량 비문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충무공 가승이나 이충무공 전서에는 전라자수형 대첩비라고 썼어요. 한 개의 비석을 두고 세 개의 명칭이 나오는 것도 그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충무공 전서에 있는 비문에는 비문의 내용은 맞나 실제 비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립의 주체와 건립의 시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책상에서만 글을 쓴다면 비석의 건립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 비를 조사해보면 건립의 시기와 건립 주체까지 판독을 하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무공 전서에는 사당 11곳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곳이 쭉 있으면서 전서가 강냉 마무리가 되자 임금께서는 이곳에 나누어서 보관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11곳 중 현재 이충무공 전서를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몇 개 한번 조금 가만히 조사를 해봤어요. 아마 지금 가능성이 있는 데가 통영 충렬사, 아산 현충사, 그 다음에 그 창녕 초묘 지금 세 군데로 좀 압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창녕 초묘 같은 경우는 이순신 그 전서 한지를 보관하는 궤까지 만들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 세 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영시와 아산시니 충무공 전서를 갖고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나중에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충무공 전서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은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충무공 전서 또한 이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전서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충민사기가 있어요. 요수 충민사기 기문이죠. 현재 지금 가면 충민사에 가면 오리지널 충민사기는 현액으로 편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런 기록들이 충무공 전서에 그나마 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충사 상량문도 남아있고요. 근데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노승석 선생님이 번역한 충무공 유사에 또 정읍 유해사 상량문이 별도로 또 거기에 수록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문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1872년 소원철폐령으로 해철된 뒤 일부 사당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복설이 됐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문화인사들이 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적 답사를 하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의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무공 전서의 문화재 지정 가치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순신 유적이 어떻게 복원됐고 됐는지를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이게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1932년에 이충공 묘소가 저당이 잡힌 이야기가 있는데 30년에 이미 덕수위 씨, 이종옥수 씨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고요. 그 전에 28년에 조선사 편수에 나카무라가 이순신 유물을 충무공 덕수위 씨 문중에 방문을 하셔서 유물을 조사를 해서 그 사진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는 거 이런 걸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강복 후에 이순신 유물유적 문화재가 지정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본 이유가 전라남도 도 의원께서 이순신 연구소에 상대로 민원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정확히 민원 내용을 봤더니 정확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제가 이 자료를 처음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 보물, 명승, 고조 이런 법령이 보호령이 강복 후에도 꾸준히 문화재보호법에 준하는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습니다. 1955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정 명승 천년기념물 보존령에서 통영 충렬사를 고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결이 된 건 아니에요. 56년에 진난관과 통영 세병관이 지정 안건으로 오릅니다. 가결이
가결이 된 거 아니에요? 최초로 가결이 된 게 57년 요수 진난간을 국보로 하고 한산도 전역을 고적으로 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순신 관련 문화재 중에 가장 먼저 갖고 있는 고무소보다 가장 먼저 문화재가 지정된 사례가 요수 진난간하고 한산도 전역입니다. 58년에 이충무공 묘소와 노량 충명사 난화 일학사를 문화재 지정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선정을 해서 조사를 갑니다. 그다음에 58년에 충무공 난중일기와 유물을 한꺼번에 묶어서 국보로 지정을 하고 이 충무공 묘소를 고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59년에는 아산 이 충무공 난중일기와 유물을 분할 지정을 하기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이제 이렇게 정확히 나누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57년에 한산도 전역이 고적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민의 민원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59년에 또 지정 면적을 제승당 1호놀만 하자 그래서 문화재 지정 면적 구역이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59년 7월에 국보 465호 이충무공 난중일기와 이렇게 인진장초 서간첩을 분리해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해 482호로 장건과 옥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물이 별도의 번호를 달고 각각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산도 고적을 한산도 이충무공 6호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했고요. 고금도 이충무공 유적을 고적으로 지정하기로 가결을 해서 다음에 고금도로 가지 않고 문화재 명칭이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논문을 제가 이순신 연구논증에 실은 바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은상 선생님께서 55년과 61년 사이에 부지런히 전국에 이순신 유적을 답사를 하면서 아울러서 이순신과 함께 싸운 사람들의 관련된 문화재를 이 시기에 많이 발굴을 합니다. 이순신 사당이 많이 건립이 될수록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사당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쳐서 현재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이순신의 사당 건립, 이순신의 관련 문화재가 지정된 건립의 예가 샘플이 돼서 지금도 전라남도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문서와 책자와 그다음에 묘소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 지금 현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62년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해 1월 21일에 아산, 충무공, 통영, 완도 묘당도 이런 것들이 고적 대신 사적으로 새롭게 부여가 되고 번호를 새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보 482호 이충무공 유물이 국보에서 보물로 다운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게 이야기가 긴데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우리나라에 보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는 일본 것이 국보고 조선 것은 보물이기에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국보가 없습니다. 강복이 되고 나서 1955년부터 우리는 62년까지 국보는 새롭게 지정이 됐으나 보물은 여기 쓰지 않다가 63년에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서 이 시기에 보물이란 단어가 새롭게 지정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충무공 유물이 현재 보물로 다운이 된 사례가 이제 이러한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적 관련해서 문화재 현황입니다. 혹시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 124쪽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1663년 1월 20일 똑같은 날짜에 지정된 연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 문화재, 전해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다음 해에 똑같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보면 10번 국보 요수 진난간이 보이시죠? 원래 제일 먼저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된 요수 진난간인데 똑같은 63년 1월 21일에 진난간이 국보에서 보물로 새롭게 지정이 됩니다. 격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건조물이 보물로 지정이 됐다가 2001년에 다시 국보로 승격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유적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읍 유해사가 사액을 받았다 라고 정읍시청에도 이렇게 써져 있고 유해 사지를 구해서 좀 봤는데 관련 문화재에 대한 연역을 검토해 보니까 유해사는 사액을 받은 적이 없고요. 광진 금강사 같은 경우도 이미 1862년에 금강사를 할 때 이순신을 주양으로 모셨다는데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금강사에는 이순신이 모셔진 시기가 1946년으로 다시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념비 관련해서 문화재 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여수 탈옥이 이제 재작년 교수님께서 이미 일전에 몇 년 전에 탈옥이 가지고 애민정 씨는 칼럼을 쓰셔서 제가 탈옥이는 뺐더니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또 탈옥이 발표를 해주셨어요. 탈옥이 통제 20 수군 대첩비, 이것은 지금 동영 소갈이랑 같이 진난관하고 별도의 공간인 지금 고소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순신의 비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 문화재가 정음 유해사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문화재로 본 이순신의 애민정 씨는 발표할 게 없는데 다행히 사당 명칭에 사후 명칭에 유해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할 빈미를 얻었습니다. 1589년부터 91년 약 2년 동안 충무공께서는 정읍 형당 겸 태인 형감으로 재임을 하셨고 태인 고을 수령의 공백으로 밀린 공문이나 송사를 펼치는 것이 어진 정사를 펼쳤기에 많은 백성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거 태인 현감으로 보내달라는 청을 어사에게도 올렸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또 어머니가 돌본 돌아가신 형님들의 조카들을 데리고 정읍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리로서 너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왔다. 식솔이 넘쳤다. 남술이라고 표현하죠.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이순신이 눈물을 흘리며 식구를 많이 데려온 것이 죄가 될지 모르지만 어린 조카들을 버릴 수는 없다 해서 듣는 정읍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인자함을 의롭게 여겨서 1681년에 정읍 사람들이 이순신의 유독을 추모하여 유해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유해는 자전에서 나온 문구로 인해함을 이 후생들에게 끼쳤다. 유해 죄민 몰세 불만 끼친 사랑은 백성에게 있으니 그 치적은 영원토록 잊어 아니하리라 해서 유해 제민에서 유해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1868년에 회철된 후 1876년에 유호비를 만듭니다. 이 문화재죠. 이 문화재가 1974년에 전북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후에 3년 후에 이런 유해사와 옆에 있는 제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석에서 한번 봤는데요. 여수의 고소도에 안에 있는 통제 20 수군 대첩비입니다. 이항복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순신과 함께 이제 전라는 시기를 겪어온 사람이죠. 비문에 다른 이순신께서 전적지에서 이룬 것들은 내가 굳이 돌에 새길 필요가 있냐. 근데 요것만큼 좀 한번 써보겠다 해서 요거 4개를 했어요. 앞에서 다 발표하신 내용인데 비석에 있기에 문화재가 있기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이 가문의 사정이 있어 홀로 된 조카들을 어여삐 여겨 자기 자식같이 사랑한 것은 안으로 순후한 인자한 행적이다. 여러 해를 군중에 있으면서 어염의 이익을 크게 개척하고 둔전을 널리 설치하여 군중에 핍절된 것이 없게 하였다. 전공의 포상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이것은 밖으로 갖추어진 행적이다. 온하고 대범한 덕과 가단성 있게 이를 처리하는 재능과 형상을 반드시 온당하게 행하는 용기에 이르러서 사람됨이 이 정도면 그 이름을 백세에 남길 만하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과연 1914년 이순신의 이 기록이 먼저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행록이 먼저인지를 좀 분별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기록이 더 먼저라면 전라 자수영에 있는 이 비석은 보물을 뛰어넘어 국보의 가치가 있고 옆에 있는 타루비 또한 전라 자수영의 백성과 군사들이 세웠기 때문에 보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순신 묘소 앞에 있는 김육이 쓴 찬한 신도비의 이순신 애민정신이 어떻게 녹아있을까를 봤습니다. 많은 발표자께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비문을 직접 보겠습니다. 무술년 봄에 진을 고금도로 옮겼다. 가을에 명도둑 질린 수군이 5,000명을 거느리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에 공이 군중에 명을 내려 막사를 뜯게 했다. 도둑에 달려와 이유를 묻자 우리 군사 백성들은 귀국에서 군사들이 나온단 말을 듣고 마치 부모를 기다린 듯한 심정이었는데 정작 와서는 약탈만 일삼음으로 모두들 도망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들 어찌 혼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진린이 공에 손을 잡고 말렸다
하나 더 부탁하는데요. 기국 군사들이 나를 석국의 신하라고 하여 조금 더 꺼리지 않고 있는데 만일 편의에 따라서 금지시킬 권한을 저에게 준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을 겁니다. 하니 진린이 허락하였다. 이때부터 온 성이 다시 편안해졌다. 물론 행록에도 여기저기 있는 글인데 이 글은 이제 이순신의 애민을 뛰어넘어서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선을 도와주러 온 은인에게 할을 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백성들의 불만을 눌러버린 조정의 신료들과 굉장히 반대되는 이순신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재란기에 고금도 통제영에 이순신이 간 후에 진림보다 훨씬 먼저 4월달에 계금 일행이 도착을 해서 이 와군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선조실록에 2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께서 본인이 유리하면은 자기들의 공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전략을 짜면 거기에 방해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니 우리가 적당한 지형을 골라서 좀 나누어 주둔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올리는 것이 실록에 2건이 있습니다. 이 신도비 내용처럼 진린이 고금도에 오자 이순신께서 이런 액션을 취하셨고 이런 모습이 애민을 뛰어넘어서 이순신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금도에 온고한 백성들이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남쪽 백성들이 더 모여서 밀집도 있게 마지막 고금도 통제영에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유회사 비석 2편을 통해서 이순신의 애민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